1960년대 초 군사혁명기의 혼란 속에서 미군 부대 근처에 살던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가족들에게는 여러 가지 상처가 있었죠. 비난 내려와서 팍팍한 삶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겪었던 가족들의 순환과 어려움, 또 그 시절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 태도라든지 철학 이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소설입니다. 풍요로운 지금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시간입니다. 정순남 소설가의 단편소설 입춘무렵을 함께 읽어봅니다. 그랑놈의 세상. 날이 밝자 집안은 또 한바탕 시끄러워졌다. 해장술에 취한 아버지가 그날도 어김없이 술주정을 시작한 탓이었다. 아버지는 마당에 들어서면서 벌써 혀 꼬부라진 소리를 내뱉고 있었다. 그랑노모의 세상. 이 말은 하루에도 수십 차례씩 우리 식구들의 귀가 닳도록 들어오는 말이었다. 그것이 지닌 위력은 정말 대단했다. 이른 아침부터 그 말이 아버지의 입술에서 떨어져 나오기 시작하면 집안은 그때부터 온통 비상이 걸렸다. 혼자 생계를 도맡고 있는 어머니조차 시장에 나갈 엄두를 내지 못했다. 주여, 주여를 연신 되뇌이면서 사색이 된 채 아버지를 모셔드리기에 여념이 없었다. 그 언제처럼 또 대문을 박차고 나가서 동네의 양색시들에게 행짜를 부리지 않을까 늘 전전긍긍하곤 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방 안에서 기대를 하고 있던 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뛰어나갔다. 동네 창피하게 시리, 와 또 새벽부터 법작 곱내까? 이거 이야 어디 사람이 살겠습니까? 날씨도 추운데 기케 마당에서만 서있지 말고 날래 들어가시자우요. 어머니는 기름때가 번질거리는 아버지의 군복 외투깃을 붙잡고 끌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말뚝마냥 꿈쩍하지 않았다. 그랑너머의 새. 아버지의 입에서 허연 입김이 연신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나는 안심할 수 있었다. 두 사람의 승강이는 몇 분간 더 계속될 게 분명하지만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그날의 아버지는 뒤돌아서지 않을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벌건 대낮에 체니가 강간을 당해도 입 닥치고 살아야 하는 놈의 세상. 양코배기들이 왕인 놈의 세상. 사람이 도락구에 깔려 죽어도 찍소리 못하는 이 거랑놈의 세상. 아니나 다를까 아버지는 몇 마디를 푸념처럼 더 늘어놓다가 이윽고 방문을 거칠게 열어젖혔다. 그리고는 신고 있던 낡은 군화를 미처 벗지도 못하고 무너져 내리듯 방바닥에 쓰러졌다. 그 다음은 언제나 같은 순서였다. 방 안에서는 곧이어 아버지의 코고는 소리와 함께 잠시 중단되었던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다시 끊길 듯 말 듯 들려오기 시작했다. 덕능하신 아바디 하나님, 이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악한 미움 이래 모두 버리고 가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아픔 이래 주님의 은혜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여, 난리통에 갈피를 못 잡고 방황하는 이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지켜 주옵소서. 미국에 가갔다는 큰 놈이나 지금도 감옥에서리 옥살이 하고 있는 작은 놈, 또 양키한테 당하고서리 머리가 없게 된 딸아이까지 이 가정엔 시방 성한 자식이래 막내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여, 주여. 그날도 나는 말문이 막힐 적마다 주여 주여를 후렴처럼 연발하는 어머니의 기도 소리를 한쪽 귀로 흘리면서 집을 빠져나왔다. 그런 일이 있은 다음 머리가 약간 돌아버린 세옥이 누나가 부엌 쪽에서 나를 향해 해실해실 웃고 있었으나 나는 거들떠 보지 않았다. 골목을 벗어난 나는 곧장 작은 형이 기다리고 있을 클럽 오난자로 향했다. 큰 길로 나서자 고추바람이 더욱 기승을 떨어댔다. 입춘 추위란 매년 그렇다 하지만
가막산에서부터 거칠 것 없이 미끄러져 내려온 바람은 다짜고짜 외투 속을 헤집고 들어와 온몸을 바늘로 쑤시듯이 찔러대다가는 내뺐다. 윌리엄과의 흥정이 어찌 되었을까? 또 물건의 처분을 맡기로 한 촉새형은 정말 이번 일이 잘 풀리면 작은 형은 이 바닥을 뜰까? 고난자에 들어서면서도 나는 공연히 마음이 불안했다. 이 바닥에서 쐐기라는 이름으로 알만한 사람은 모두 알고 있는 작은 형의 실력을 믿으면서도 마음엔 왠지 자꾸만 쫓기는 기분이었다. 걱정 마라. 뒷챙입은 모두 내가 질 테니까. 너는 그냥 거드는 척 하다가 네 목 내 목 챙겨가지고 어머니한테 갖다 드리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굿이나 보다가 떡을 한 칼 더 베어 먹자는 이 말씀이야. 알겠지? 며칠 전 작은 형이 그 말을 처음 꺼냈을 때 나는 도대체 그게 사실일까 싶어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그도 그럴 것이 형은 본디 미군들을 믿지 않았다. 달포전에 나오기는 했지만 감방에 들어가 1년 동안 고생한 것도 따지고 보면 순전히 깜둥이를 잘못 때렸다는 이유 때문이 아닌가. 시비는 깜둥이가 먼저 걸었는데도 그런데 이번에는 미군과 작당하여 물건을 트럭으로 빼내겠다니. 나는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었다. 내 걱정하냐? 걱정 마 임마. 나도 짱구를 굴릴 대로 굴리고 버리는 일이니까. 그러나 작은 형은 자신이 있다는 투로 나를 향해 시기 웃었다. 그날따라 형의 왼쪽 밤에 그어진 초성깔 모양의 칼자국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 보였다. 영업하지 않는 아침의 bonanza는 마치 동굴 같았다. 쥐아이들과 양색시들이 얼싸안고 엉켜 돌아가던 홀에는 간밤에 그들이 흘리고 간 노랑내가 가라앉아 있을 뿐 난로는커녕 알전구 하나도 켜져 있지 않았다. 어젯밤에 열기 따위는 집어삼킨 채 시치미를 떼고 있는 게 분명했다. 그러나 작은 형이 출감한 뒤로 어머니 몰래 몇 번 다녀간 적이 있는 나는 아무리 어두워도 뒷방을 쉽사리 찾아 들어갔다. 자식 제법 일찌감치 떴네 그래. 집에는 별일 없냐? 집합 시간에 맞추어 왔음에도 곳에는 작은 형과 얼레나 누나 두 사람뿐이었다. 인기척을 주었으나 두 사람은 금세 일어나지 않았다. 그 시간까지도 겨우 네이만을 걸친 채 누워있는 것을 목격하고 나는 바깥에서 잠시 멈칫거렸다. 내가 일찌감치 뜬 걸 보니까 집안에 또 무슨 일이 있었던 모양이구나. 아침부터 아버지가 또 만땅꼬로 취해서 소리를 질러댔냐? 아니, 그게 아니라면 큰형이 또 그 잘난 서울 부잣집 딸년과 미국 유학 가겠다고 어머니 속을 긁든? 아니야. 그건 벌써 큰형의 판정서로 끝났는데 뭐. 그렇다면 세욱이가 집을 나갔냐? 아니, 추워서 그런지 누나는 온종일 방 안에 틀어박혀서 꼼짝도 안 해. 이상한 짓을 하는 건 여전하지만. 비로소 일어나 앉은 작은 형이 담뱃갑을 끌어당겼다. 형이 담배를 베어 물자 엘레나 누나가 우윳빛 속살을 그대로 드러낸 채 성냥불을 붙여주었다. 그녀의 둔부를 보는 순간 나는 나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그녀의 몸매란 정말이지 양키들을 상대한다는 게 아깝다는 소문대로 빼어났다. 자, 그럼 슬슬 출발해 볼까? 이윽고 작은 형이 바지를 껴 입었다. 그리고는 엘레나 누나를 떨어뜨린 채 바깥으로 나를 끌고 나섰다. 나는 그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집합 장소가 또 변경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무리 초짜지만 너도 이제 사타구니에 터럭이 무성할 테니 이 점만은 명심해둬라. 이 작업은 무엇보다 마음을 당차게 먹어야 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 더 함께 뛰었다고 해서 동무들을 믿어선 절대로 안 돼. 알았냐 임마? 큰 길가로 나서자 작은 형은 뭔가 유쾌한지 나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는 갑자기 휘파람을 불기 시작하였다.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찬 흥남부두에 목을 놓아 불러봤다. 찾아를 봤다. 그 음수나 어디를 가고. 휘바람으로 노래를 부르는 것은 본디 작은 형의 특기였다. 그렇지만 그 소리를 듣자마자 마법에 걸린 듯 지금까지 내 안에 잔뜩 부풀어 올랐던 불안감이 조금씩 사그러드는 이유는 뭘까? 그리고 또 정말 이번 일이 수월하게 잘 풀릴 것 같다는 기대감이 고개를 쳐들기 시작하는 것은 뭘까? 시장을 지나 전곡으로 이어진 국도에 나왔을 때 그나마 나를 누르고 있던 죄책감조차도 사라져버렸다. 오히려 작은 형이 그 일에 나를 끼워주었다는 것이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 일은 1시간 정도면 충분해. 따지고 보면 이건 작업이라도 좀 별난 작업인 셈이지. 서로 짜고 하는 일이니까 윌리엄이라는 배불뚝이 상사가 본국으로 귀국하기 전에 목돈 좀 챙기겠다고 수작을 부리는데 누가 말려.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인데. 뚜룩질 이미 이방면으로 별을 4개씩 달고 있는 작은 형은 관롱이 붙을 대로 붙은 얼굴이었다. 담배를 삐딱하게 꼬나물고 희죽 웃는 형은 정말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얼굴이었다. 그러나 두고 봐라. 그 자식은 결국 짠 한 푼 못 만지고 옷 벗고 말 테니까. 야 임마 내가 누구야? 너도 이 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건 익히 들어서 알고 있지. 잘못 건드리면 달라붙어서 지옥 끝까지 따라가는 놈이라는 거. 윌리엄의 송장, 트럭, 정문 통과, 전기부품, 차량 바꾸기, 작물 처분, 배당금, 그리고 하이방. 작은 형이 귓속말로 나에게 알려준 막판 뒤집기는 조금도 빈틈이 없었다. 나는 그 놀랍고 신비하기까지 한 형의 계획을 들으면서 윌리엄의 얼굴을 떠올렸다. 이제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얼굴이었으나 울상을 짓고 있는 그 표정이 통쾌할 만큼 재미있었다. 형, 이 일 끝나면 정말 형이 여기를 떠날 작정이야? 그럼 정말이지 않고 이까지 미군 부대 하나에 목매달고 사는 동네에 무슨 미련이 있다고. 날마다 똥개처럼 퍼받고 있겠냐. 그렇게 썩기에는 내 청춘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냐? 엘레나 누나는 자샤 그런 건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내가 이미 짱구를 다 굴려놓았다니까.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세욱이 누나는 임마 그러니까 내가 한미천 뚝 떼어주겠다고 너를 불러낸 것 아니냐. 작은 형은 미군 부대 정문 앞을 지날 때 잠시 휘바람을 멈추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잠깐이었다. 정문을 쏘아보는 형의 눈빛이 번득였다. 그러나 차고 매운 고추바람이 정면으로 달려드는 창말 고개를 오르면서 다시 휘바람을 힘차게 불기 시작했다. 고갯마루에서 왼편으로 꺾어들자 비로소 나는 목적지가 가까워졌음을 느낄 수 있었다. 길 양편으로 제법 많은 건물이 들어서 있었으나 그 길이란 본디 철길 넘어 미군 부대 오물장까지 이어진 외길이었으며 그 길 가운데 형이 갈 곳이란 정해져 있기 때문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작은 형은 나의 예상대로 철길 가까이 자리 잡은 흐름한 2층 건물 앞에서 발을 멈추었다. 그곳은 빨갛고 하얀 동그라미가 유리창마다 그려져 있는 당구장이었다. 한 번 더 다짐을 주겠는데 남한테 허투루 보이지 않도록 눈 아래 힘을 잔뜩 주고 있어. 이 바닥에서는 결국 독종만이 살아남는 법이니까. 알겠어? 나무로 만든 계단은 걸음을 옮겨 디딜 적마다 곧 무너져 내릴 듯 비명을 질러댔다. 형은 계단을 오르면서 나의 어깨를 몇 번 다독여 주었다. 따스함이 느껴지는 형의 손바닥에는 자신감이 넘쳐 있었다. 카운터 뒤의 골방에는 이미 5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족쇄형, 돼지형, 빰프형. 그들 가운데에는 낯익은 사람도 있었으나 처음 보는 얼굴도 몇 명 끼어 있었다. 우리가 들어서자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다는 투로 반색했다. 이 바닥 두릅제비들은 오늘 모두 여기 모였군 그래. 작은 형은 그들이 마련해준 자리에 앉으면서
제법 왕초답게 한마디 농담까지 흘리는 여유를 보였다. 나는 형의 눈짓에 따라 그들과는 조금 떨어진 창가로 물러나 앉았다. 처음엔 낯선 사람들이 나를 거북하게 여기는 기색이었으나 내가 쇠기의 친동생이라는 것을 알고 난 뒤부터는 낯빛을 가리지 않았다. 나는 잠시도 눈을 힘에서 빼지 않고 있어야 한다는 게 생각보다 힘들다는 것을 금세 알게 되었다. 누가 신호를 보내지 않았는데도 그들은 곧 이에 대해 의논하기 시작했다. 디데이에 변동사항은 없지? 작은 형이 말문을 열었다. 그러자 빰뿌 형이 곧바로 말을 받았다. 자식이 지 입으로 그래놓고 어찌나 재고 또 재는지 원. 그러니까 예스야 노야. 물론 그거야 그놈도 예스 했지. 그럼 되었지 무슨 군소리가 그렇게 많아. 나는 벌써 물건을 당일 치우기로 약속받고 성금까지 땡겼었는데. 촉새 형의 목소리였다. 그는 그가 데려온 낯선 사람들을 돌아보며 자신을 과시하듯 말했는데 그것은 덧붙여 빰뿌 형이 배당금을 더 올리기 위해 머리를 쓰는 것이 아니냐고 몰아치는 말투처럼 들렸다. 결국 두 사람을 말리고 나선 것은 작은 형이었다. 그럼 시간은? 변동 없어? 변동 없어. 내일 낮 2시. 작은 형은 담배를 한 대 빼어 물었다. 양다리를 보개고 앉아있던 빰뿌 형은 왼발을 또 가볍게 까불었다. 그것은 그 형이 초조할 때면 늘 해대는 버릇이었다. 그래도 낯선 사람들은 미덥지가 않다는 얼굴이었다. 자리를 차고 일어나면서 오금을 박듯 촉새형에게 강다짐을 놓았다. 어쨌든 덕정리 삼거리까지는 윌리엄이 운반을 책임져야 해. 원한 대낮에 그 검문소를 통과한다는 건 그 자식이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야. 아, 요즘 뭐 어떤 시대인가? 서슬이 펄은 군사혁명 시대가 아닌가 말이야. 어찌됐건 나는 의정부 현장에서 물건을 인수한 다음에야 대금을 건네줄 작정이니까 그렇게들 하라. 인상까지 구해가면서 그들은 촉새형을 다그쳤다. 그러나 그들이 상대로 하는 사람은 비단 촉새형뿐만이 아니었다. 그 골방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본물 터지듯 한꺼번에 어찌되는 그들의 목소리에 잠시 넋이 나간 모습이었다. 그러니까 그들은 촉새형에게 착수금으로 얼마간 돈을 지불한 뒤 그게 믿을지 못해서 여기까지 쫓아온 일테면 장물아비들이었다. 이 사람들아 나하고 그래 한두 번 했어? 그건 걱정하지 말고 어서 쩐들이나 빠딱빠딱한 것으로 챙겨도. 촉새형이 눈꼬리를 치켜 세웠다. 살기가 번뜩이는 그의 매서운 눈초리를 보고서야 그들에게서는 조금 누그러들었다. 작은 형은 운반책인 돼지형을 쳐다보았다. 그러자 그는 가뜩이나 불겨져 나온 아랫배를 더욱더 앞으로 내밀면서 촉새형을 거들고 나섰다. 전 좀 자고 다닌다고 이 사람들이 지금 누시깔에 보이는 것이 없나 본데 여보슈 이 돼지가 깜빵 한 번 다녀왔다고 세상을 아주 하직한 줄 아슈? 1시간이 지났을까 모임은 수월하게 결말을 짓고 끝났다. 출고에서 운반, 처분까지 그들은 언제 얼굴을 찡그렸냐는 듯이 어느새 한통속이 되어 웃고 떠들고 있었다. 그러나 작은 형은 자리가 끝날 때까지도 결코 윌리엄을 돌림뱅이 시킬 계획을 누구한테도 누설하지 않았다. 자, 그럼 오늘 밤은 좋은 꿈이나 꾸어두라고. 내일 밤은 해가 지지 않는 밤이 될 게 분명할 테니까 말이야. 물론 그래야지. 자, 그럼 내일 만나자고. 골방에 모였던 사람들은 모두 자리에서 털고 일어났다. 계단을 밟고 내려가는 그들의 발걸음은 어느새 일이 무사히 끝마친 것처럼 활기차 있었다. 내일은 정말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날이 될까? 작은 형의 말처럼 정말 해가 지지 않는 신나는 밤을 맞이할 수 있을까? 작은 형과 함께 당구장을 빠져나오면서 나는 웬일인지 자꾸만 눈앞에 어머니의 모습이 아른거렸다. 항상 머리카락이 헝클어져 있는 세욱이 누나의 웃는 모습도, 벼락놈의 세상을 입버릇처럼 되뇌이는 술 취한 아버지의 모습도, 양키노무 도락고에 깔래 죽은 새끼만 불쌍하디
기아이가 기께 죽으려고 피난 내려왔겠어? 피난 내려왔겠어? 고깃값도 못 받고 타향에서 객사한 기 영혼이래 억울하고 원통해서 어깨 황천길을 곱게 가가 아버지는 또 삼거리 장씨를 입에 올렸다. 어느 날 새벽 인근 식당에서 돼지에게 줄 음식 찌꺼기를 자전거에 싣고 오다가 미군 트럭에 치여 죽는 그 아버지의 유일한 고향 친구였다. 그래서 아버지와는 늘 내 집 따로 없이 무시로 드나들던 혈육 같던 사이였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피해자는 있어도 가해자는 없는 그런 죽음이었다. 그랑노무 세상. 가막산에 그를 묻고 온 날부터 아버지는 술을 마셔대기 시작하였다. 마치 세상을 등지기로 작정한 사람처럼 밤낮 없이 마셔댔다. 그 일은 세욱이 누나의 사건이 터지기 6개월 전쯤에 일어난 일이었다. 고추바람은 여전하였다. 곧장 집으로 들어가라. 나는 그래도 내 집에 있어 마음이 놓여. 이젠 내가 집안에 하나 남은 기둥이잖니. 형은 어디로 갈 건데? 창말고개에서 작은 형은 피식 웃으면서 돌아섰다. 확실한 대꾸는 없었지만 나는 그 웃음을 통해서 형이 엘레네 누나가 있는 클럽 보난자 뒷방으로 다시 갈 것이라고 짐작했다. 그렇다고 내가 형에게 함께 집으로 들어서자고 우길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출감한 이후 형은 줄곧 그곳에서 지냈고 어머니를 빼놓고 그다지 환영할 사람도 없는 집에는 아예 출감했다는 것조차 알리지 않은 채 발그림자도 비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지고 보면 집안을 이 꼴로 만든 장본인은 세욱이 누나라고 할 수 있었다. 아무리 대낮이라고 하더라도 다 큰 여자가 흥미진 곳을 돌아다닐 처지가 아니라는 것쯤은 누구보다 익히 알고 있을 누나가 왜 그날 혼자 가막산에 놀러간 것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정말 사람들이 수군대는 것처럼 무엇에 씌었던 것인지도 모를 일이었다. 저녁 무렵 만수리 아저씨의 등에 업혀 들어온 누나는 이미 혼절한 상태였다. 뜯겨나간 치마솔기 사이로 보여서나 안 될 속살이 보이는 것은 물론이고 젖가슴까지도 그대로 드러낸 채 죽은 사람처럼 누나는 축 늘어져 있었다. 어느 가이 새끼래 우리 아이를 이렇게 맹글어서 도대체 어느 새끼야? 글쎄요. 지는 잘 모르지요. 염소 새끼들을 거두러 가보니까 글씨 이렇게 널브러져 있질 않것이요. 그래서 엇구설랑 냅다. 근지 내려오면서 말을 들어보니까 검둥이 두 놈이 그쪽에서 소변 본듣기 하고 내려왔을랑은 불이 났게 부대 쪽으로다 내빼더라고 하더라요. 아버지와 작은 형은 그놈들을 꼭 잡아야 한다고 이를 갈면서 나섰다. 그러나 결국 그놈들을 잡을 수가 없었다. 하루 건너 한 번 꼴로 범죄수사대와 지서의 문을 두들겨 보았지만 아직 수사 중이라는 똑같은 말만 듣고 맥없이 걸음을 돌이켰을 따름이었다. 그래서 그것은 가뜩이나 말이 많은 동네에 도리어 웃음거리만 던져줄 꼴이 되고 말았다. 누나는 곧 깨어났다. 그러나 누나는 정말 깨어난 게 아니었다. 계속 꿈을 꾸고 있었다. 나쁜 꿈을 꾸고 있는 사람같이 누나는 그때부터 조금씩 미쳐가기 시작했다. 이튿날도 바람은 여전하였다. 작은 형과 헤어진 뒤로 나는 곧장 집으로 들어가지 않은 채 통행금지 사이렌이 울릴 때까지 바람이 심하게 불어대는 오산리, 생현리 골목을 혼자 싸돌아다녔다. 그러나 역시 초짜의 긴장 때문인지 다음 날은 다른 때보다 눈이 일찍 떠졌다. 내가 작은 형에게서 지시받은 나의 역할이란 빰뿌 형과 함께 트럭이 미군부터 정문을 통과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전화로 연락해주고 턱걸이까지 달려가면 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누가 봐도 식은 죽 먹기 같은 그것도 나는 자꾸 마음이 쥐어들었다. 미국 놈한테는 어쨌든 땡전 한 입도 건네줄 수가 없어. 작은 형의 의지는 단호했다.
원한 자로 찾아갔을 때 형은 2번 다시 묻지 말라는 투로 강경하게 말했다. 아무리 관록이 붙어 있어도 큰일을 앞두고는 형도 긴장하는 모양이었다. 그 말을 뱉은 뒤 형은 곧장 약속 장소로 떠났다. 다른 때와 달리 형의 바짓가랑이에게서 맵짠 바람이 일고 있었다. 언제부터 나와 있었는지 빰뿌 형은 벌써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고추바람 탓에 호흡할 적마다 얼굴 가득 허연 입김을 내뿜으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그를 보자 나는 비로소 일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시간에 맞춰 틀림없이 윌리엄이 끌고 나온다고 했어? 물론이지 임마. 잔소리 말고 정문이나 잘 짚고 보고 있어. 콧물을 훌쩍거리면서 빰뿌 형은 신바람이 난다는 투로 말을 이었다. 젠장 맞을. 오늘이야말로 정말 이 빰뿌가 확증 나도록 술을 한번 실컷 마실 수 있겠구나. 너는 말이다. 오늘부터 내가 며칠 동안 이 바닥에서 보이지 않으면 술독에 머리통 쳐박고 있는 줄 알고 아예 찾을 생각 하지 말거라. 아무리 쐐기가 불러도 마찬가지 알겠냐? 그의 말씨는 꿈을 꾸듯 부드러웠다. 나는 그에게 웃음을 보내면서 알았다는 뜻으로 고개를 끄덕거려 주었다. 앉은 자리에서 위스키 2서너 병쯤은 거뜬히 나발분다는 그에 관한 소문이 거짓이 아니라는 걸 비로소 알 수 있었다. 한낮이 되었어도 바람은 조금도 누그러들지 않았다. 응달에 부는 바람은 더욱 매서웠다. 온몸이 떨렸다. 그러나 나는 정문을 주시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2시가 되자 정문을 지키던 유병들이 교대를 했다. 나는 비로소 때가 왔다고 쾌재를 불렀다. 빰뿌 형의 말에 의하면 이번 교대조가 윌리엄과 짜릿한 한통속이라는 것이었다. 이젠 나올 때가 됐는데 빰뿌 형은 초조한 모양이었다. 혹시 연기된 것은 아닐까? 짜샤,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마. 이 빰뿌가 누구냐? 연기됐다면 내가 뭐 빨아먹겠다고 이 추운 데 나와서 지금까지 코 빠지게 기다리고 있겠냐? 술 한 잔도 걸치지 못한 채? 정문에 설치된 차단기는 몇 분 사이에도 수없이 올라갔다 내려지곤 하였다. 얼마나 지났을까? 잠시 뒤 올려지는 것과 동시에 한 대의 군용버스가 굴러나오는 게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안테나를 앞으로 꺾은 집이 서너 대 연달아 기어나와서는 북쪽으로 사라졌다. 그러나 우리가 기다리는 트럭은 그때까지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마침내 트럭이 내 시야에 들어온 것은 그로부터 다시 15분이 더 경과한 뒤였다. 정문 앞에 잠시 멈추었던 트럭은 이윽고 침착하게 정문을 빠져나와 남쪽으로 방향을 바꾸었다. 아, 트럭 윌리엄. 나는 그때 운전석 옆에 제법 의젓하게 앉아있는 미군 한 명을 똑똑히 보았다. 그는 뚱뚱한 백인이었는데 눈매가 왠지 만만치 않아 보였다. 이제야 드디어 뜨셨군. 빰뿌 형은 피우던 담배꽁초를 비벼 끄면서 조그맣게 외쳤다. 그리고는 다급한 어투로 나에게 지시를 내렸다. 쐐기한테 연락해. 빨리! 그의 눈초리는 조금 전과 달랐다. 나는 이웃한 다방으로 재빨리 뛰어 올라갔다. 다이얼을 돌리는 손가락이 자꾸만 떨렸다. 그러나 용케도 번호는 틀리지 않게 돌린 모양이었다. 2번째 신호음이 나간 다음 수화기를 통해 흘러나온 목소리는 작은 형이었다. 형, 나야. 알았다. 이젠 빰뿌랑 철수해. 작은 형은 역시 왕초다운 면모가 있었다. 냉정한 어조로 한마디 내뱉고는 먼저 전화를 끊었다. 빰뿌 형은 벌써 택시를 세워놓고 대기 중이었다. 택시는 내가 뛰어오르자 곧 출발하였다. 빨리 따라잡아야 해. 정문에서 덕거리까지는 넉넉 잡아 약 10여 분밖에 소요되지 않는 거리였다. 택시는 속력을 가했다. 하지만 빰뿌 형은 그래도 계속 독촉해댔다. 그러나 그렇게 천천히 움직이던 트럭을 우리는 끝내 목격할 수 없었다. 도대체 이 자식이 하늘로 올라간 거야? 땅으로 꺼져버린 거야? 트럭이 시야에 들어오지 않자 나는 다시 불안해지기 시작하였다. 왠지 일이 잘못 꼬여간다는 느낌이 들었다.
턱걸이로 꺾어지는 길목부터는 비포장도로였다. 고갯마루에서 택시를 버린 우리는 약속 장소로 쟁걸음을 놓았다. 걸어가는 동안 나는 줄곧 질퍽거리는 길바닥을 유심히 살폈다. 그러나 트럭의 바퀴 자국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산자락을 타고 미끄러져 내려온 칼바람만이 얼굴을 핥길 뿐이었다. 술집이 지저분하게 들어서 있는 마을을 지나자 마침내 약속 장소가 시야에 들어왔다. 그곳은 한때 총 나간다, 칼 나간다 할 만큼 번성한 적도 있었으나 지금은 폐업 상태로 겨우 구조물만 남아있는 버려져 있는 다른 오물장이었다. 선불을 주지 않으니까 이 새끼가 결국 안면을 싹 바꾸어 버렸군. 더럽고 치사한 새끼 같으니라고. 빰뿌형은 이미 사태를 감지했다는 투였다. 그곳으로 향하는 그의 걸음발은 어느새 맥이 풀려 있었다. 일은 역시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빗나가 있었다. 그래도 한가닥 희망을 걸고 있었던 트럭은 그곳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우리가 들어서자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은 일제히 빰뿌형에게 달려들었다. 모두가 험악해진 얼굴로 곧 사생결단이라도 내겠다는 투였다. 출발했다는 트럭이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거야? 내가 이럴 줄 알았지. 촉새, 빨리 내가 주었던 성금 도로 뱉어내. 이거 정말 닭 쫓던 강아지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되었잖아. 그런 와중에서도 어제 내가 보았던 낯선 사람들이 쏟아놓는 험담은 정말 듣고 있기 거북할 지경이었다. 그들은 마치 빰뿌형이 사라진 윌리엄과 한통속이라는 투로 비아냥거리고 있었다. 종쳤군, 종쳤어. 그들은 멋대로 소란을 떨고 있었으나 작은 형은 대꾸할 말을 잃어버린 듯 입을 열지 않고 있었다. 그것은 빰뿌형도 촉새형도 마찬가지였다. 그때 돼지형이 나서지 않았다면 아마 형의 패거리들은 곤욕을 모면하기 어려웠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물건을 적재할 쓰리쿼터를 몰고 우리보다 조금 늦게 도착한 돼지형은 누가 일러주지 않았는데도 곧 일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한 듯 누나를 부라리며 친구들을 두둔하고 나섰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불난 집에 와서 부채질을 하는 거야. 뭐야? 우리는 지금 당신들보다 더 열통이 터져 알겠어? 호주머니에 쩐들을 좀 쳤다고 큰소리 치나 본데 빨리들 꺼져. 잠자는 내 성질도 앞을 가리기 전에. 돼지형의 일갈은 정말 효과가 있었다. 그래도 몇 마디 더 맞대꾸 하던 그들은 결국 눈동자를 떠뜨린 채 돌아섰다. 잘들 가슈. 다른 건수가 생길 땐 내가 또 찾아뵈리다. 이번 건수 착수금은 그때 내가 꼭 갚아드릴 테니 지금은 그냥 황새 오르다고 치부하고 외상정보에 기록이나 잘 해놓으슈. 하기야 장사란 쩐을 왕창 빌려다가 간혹 미치는 수도 있지 않수. 그제야 힘이 솟는지 촉새형도 그들의 등 뒤에 대고 한마디 거들었다. 그들이 돌아가자 작은 형은 손짓으로 친구들과 나를 불러세웠다. 그리고는 이번 일이 어디에서부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꼼꼼히 따지며 확인하기 시작했다. 빰뿌야, 너 윌리엄 타고 가는 트럭을 본 건 틀림없냐? 그럼 그놈이 어디 쌍둥이냐? 네 동생도 봤는데. 물건은 잔뜩 실었던 물론이지 뒷타이어가 짜부된 요량으로 봐서는 이빠이 때려 실은 게 분명했어. 그렇다면 그놈이 왜 2시 정각에 나오지 않고 10여 분이나 지나서 나왔을까? 우리가 분명히 지켜보고 있는 줄 알 텐데도 말이야.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작은 형은 담배를 붙여 물었다. 그러자 손가락으로 집게를 만들고 코를 한 차례 풀고 난 돼지형이 그 사이에 끼어들었다. 이제 와서 그딴 거 따지면 뭐하냐. 죽은 자식 불알만지기지. 선수금도 주지 않으니까 보란듯이 우리를 엿먹인 게지 뭐. 아마 그 야가 빠진 놈의 머릿속에는 자기가 그런다고 우리가 어쩌지 못할 것까지 벌써 계산해 두었을 거다. 그 자식이 보통 놈이야. 우리 약점이란 약점은 모조리 쥐고 있잖아. 돼지형의 설명에 촉새형과 빰뿌형도 동감하는 낯빛이었다. 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형을 쳐다보았다. 그러나 작은 형은 달랐다. 형은 미간을 찡그리면서 강하게 고개를 가로저었다.
형의 눈동자에는 어느새 핏발이 비쳤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놈을 포기하고 하늘만 쳐다보잔 말이지. 지금 상황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잖아. 나는 그렇게 못해. 없다는 눈치가 보이면 인정사정 없이 깔아뭉개는 게 양키 놈들의 속성이잖아. 그러나 이번만큼은 그렇게 안 돼. 내가 아주 까발려놓고 말겠어. 두고 봐. 한탕에서 본국으로 토끼겠다고? 어림도 없는 수작이지. 내가 그놈을 꼭 영창에 쳐놓고 말 테니까. 그럼 일을 크게 벌이겠다는 거야? 그러다가 우리까지 다칠 텐데. 다치는 게 대수야. 두룩자육이라면 언제든 또 가다밥을 먹을 각오쯤 하고 있어야지. 작은 형의 여조는 비장했고 단호했다. 힘이 있었다. 그의 의지는 막을 사람이란 아무도 없을 것 같았다. 작은 형은 그것을 묶이신 작전이라고 불렀다. 그런데 웬일일까? 나는 작은 형한테서 이상스럽게도 알 수 없는 쾌감을 느꼈다. 어쩌면 또 작은 형이 구속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보다는 오히려 보기 좋게 복수해 주었으면 하는 기대가 가슴속에 가득 차오르는 것이었다. 나의 그런 마음은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계속되었다. 날이 밝으면 나는 기대를 안고 혹시 오늘은 좋은 소식이 없을까 하고 불이 났게 bonan자를 찾아들었다. 그러나 사흘이 지나도록 내가 알아냈다는 것은 기껏해야 그 물건이 의정부의 또 다른 패거리들에게 들어갔다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나의 궁금증은 깨끗하게 풀려버렸다. 그날은 때 아니게 눈발이 한겨울처럼 흩날리는 날이었다. 다른 때와 다름없이 bonan자의 뒷방에 찾아갔던 나는 작은 형이 결국 일을 저질렀음을 알고 놀랐다. 잡동사니들이 어지럽게 널려있는 방 안에는 엘레나 누나 혼자만이 오독하게 앉아 있었다. 누나는 마치 지나가는 말도처럼 나의 형의 소식을 전해주었다. 세기는 훌륭한 새끼였어. 이름값을 그대로 한 셈이었지. 양티놈 하나 작살내고 자기도 미련 없이 들어갔으니까. 사실 녀석들도 너무했지. 아니 돈만 있으면 최고야. 우리가 뭐 밤낮 죽어 지낼 줄 알아서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 법이야. 어림없지 어림없어. 엘레나 누나의 말에 의하면 결국 형은 의도적으로 나는 물론이고 친구들까지도 모르게 일을 은밀히 끝낸 셈이었다. 윌리엄이 자신과 작당하였다고 스스로 자수를 하였다는 것이다. 나는 놀란 만큼 뛸 것처럼 기뻤다. 갑자기 날아갈 것 같았다. 강아지처럼 실컷 눈을 맞으면서 싸돌아 다니고 싶었다. 나는 엘레나 누나가 미처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한 채 돌아섰다. 그러나 등 뒤로는 누나의 목소리는 꼬리를 문 채 계속 따라오고 있었다. 쐐기는 동생을 굳게 믿고 있었어. 이젠 제법 잘할 만큼 자랐다고 말했지. 쐐기는 또 동생 앞으로 누구한테도 속지 않고 속이지도 않으면서 자신보다 더 큰 두룩잡이가 될 것이라고 나한테 장담했어. 미국 유학을 떠나는 큰형을 전송하기 위해 새벽부터 어머니가 집을 비운 날, 그날도 바람은 여전히 고추처럼 맵게 불고 있었다. 가막산에서 단숨에 빈 들판을 건너온 바람은 함석으로 덮은 지붕쯤은 당장 날려버릴 듯 계속해서 짐승처럼 우우 소리를 질러대고 있었다. 그랑노무 세상. 아버지는 그날도 변함없이 숯병을 끼고 앉아 있었다. 새벽부터 남포옥을 다녀온 아버지는 술잔을 비울 적마다 또 똑같은 소리를 질러댔다. 그랑노무 세상. 그랑노무 세상. 내가 잠시 안방을 훔쳐보았을 때 아버지 주위에는 벌써 돛병짜리 막소주병이 절반쯤 비어 있었다. 그래도 아버지는 시어빠진 김장김치를 안주 삼아 쉼없이 잔을 비우고 있었다. 입춘주일에 뭐이가 있게 매석간 오금을 팰 수 없게 시리 추운 건 기캔이나 이캔이나 매 안 가지고만 안기래. 그랑노무 세상. 나는 아버지의 절규 같은 푸념을 뒤로하고 집을 나섰다. 작은 형은 지금쯤 교도소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나는 작은 형을 생각하면서 신천 둑길을 걸었다. 전깃줄에 걸린 바람이 계속 휘바람 소리를 내며 따라오고 있었다. 그렇지만 계절은 어쩔 수 없는 모양이었다. 겨우내 산천을 무겁게 누르고 있던 얼음은 어느새 가장자리부터 조금씩 풀려가고 있었다.
빛깔로 볼 때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벌린 채 벌거숭이로 떨고 있는 가막산의 나무들도 어느새 물이 오르고 있음이 분명하였다. 영상을 촬영하면서 이번 작품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평안도 사투리를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어떻게 감정을 담아내야 될지 잘 모르겠고요. 역시 또 1960년대 초의 그런 분위기를 이렇게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이제 아마추어 성우로서 이것들을 해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요. 계속 하다 보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